저희 뉴스캐비닛 오늘 3부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 이제 나경원 의원님 모시고 전당대회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 한번 다뤄봤는데요. 저희 3부에서는 뉴스캐비닛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가장 사랑하시는 최고의 스타, 우주 대스타 뇌생남 송영훈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 비행기 타고 안녕하십니까.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안녕하세요. 송영훈 저희가 정말 그 변호사님 지난번에 모셨을 때 네. 너무너무 반응이 네, 좋아가지고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인기가 영원하리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변호사님 집에 좀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변호사님 영상을 보고 또 집에 가면서도 변호사님 영상 왜 보면서 이러십니까? 다시 영원하리. 한번 이 영광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또 저희 뉴스캐비닛을 또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한한 감사를 느끼며, 저희가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나라 그 뇌생남 그 영앤 스마트 네, 그 맞습니다. 일타 강사시니까 네. 저희가 오늘 한번 제대로 사회 정치 법조 이슈에 대해서 한번 그냥 제대로 한번 모셨으니까 한번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 그렇게 아부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이 얘기를 사실 이재명 대표가 네. 이틀 전에 그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했어야죠. 예. 이렇게 이어지네요. 예, 그러면 그 얘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죠. 그 민주당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그 최고위원, 강모 최고위원께서 이름 다 알잖아요. 강민구 최고위원께서 이재명은 당 아버지라면서 이제, 근데 그런 얘기를 한 게 이제 영남의 예법이다. 사실은 영남의 예법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제 당내 찬양 발언,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찬양 발언이 날로 좀 강해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 건지 요것부터 한번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단 예. 영남에 그런 예법은 없어요. 없어요. 제가 오늘 예. 오기 전에 예. 그 대구 친구들 몇 명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예. 그런 예법이 영남에 어딨냐. 네. 우리는 오히려 그 강자에게 이렇게 비굴하지 않고 예. 항상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온 그런 지역인데 네. 무슨 그게 영남 남인의 예법이냐. 말도 안 된다. 예. 우리 그렇게 아부하는 사람 취급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사람 취급하지 말아달라. 예. 아니 그게 맞는 게 예.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네. 그 대구가 사실은 그 6.25 전쟁 때도 네. 공산화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준 보루 아닙니까? 네. 예, 사실은 예. 그 대구 경북이 무너졌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졌을 텐데 그렇죠.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북한군이 내려와서 네. 그 서울 먹고 뭐 한강, 금강 다 무너지고 낙동강까지 왔는데 네. 그러면은 강자에게 비굴했으면 대구 경북이 항복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네, 이분들이 굉장히 이 영남의 예법에 그런 거 없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되고요. 네. 이렇게 자꾸 본인이 그 아부를 해놓고 영남을 팔면 안 돼요. 아. 그러면 더 당선이 안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이 강민구 이분 개인보다도 네. 사실은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더 문제죠. 음. 그 영상 다 보셨잖아요. 네. 보면은 이 그런 말 하면 예. 아니 농담으로라도 나한테 그런 얘기는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하지 마라 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웃고 박수 치고 그다음에 네. 저기 강민구 최고위원이 이렇게 폴더 인사하니까 그것도 네. 인사를 받아요. 기분 좋은 거죠 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에 예. 사실은 정치인은 그 자신의 어떤 인격과 그릇이 인증되는 거예요. 네, 예. 그 짧은 순간에. 네. 그런 순간은 정말 도적같이 옵니다. 훅 아,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도 그 장면을 만회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만회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좀 재밌었던 게 그 두 분이 동갑이더라고요. 그 64년생 동갑인데 무슨 아버지야. 아니 더 재밌는 거는 예. 민주당 홈페이지에 가면 민주당은 역사를 언제부터로 치냐면 예. 그 1955년 민주당을 민주당의 시작으로 쳐요. 아, 이승만 예. 정부 때. 네. 그러면은 55년생인데 아버지가 64년생이에요? 이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죠? 황당하기 짝이 없고 심리적으로도. 예. 네. 이게 정치인들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순간에 본인의 그릇을 인증하는 거는 나중에 정말 만회가 어려워요. 문재인 정부 때 네. 그 아마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기억이 나실 텐데 그 법무부 차관이 네. 뒤에서 공무원이 이렇게 우산 들고 아. 있고 그 공무원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비 다 오는데 그렇죠. 본인은 비 다 맞으면서 본인은 비 무릎 맞으면서 꿇고, 이렇게 예. 네. 법무부 차관이 야외에서 뭐 아직도 발표하는데 기억납니다. 우산 들고 네. 서 있었던 그 네. 장면이 있는데 물론 그 법무부 차관이 그럴 의도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분 지금 어디서 뭐 하시는지 네. 정관계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정말 굉장히 예. 치명적인 순간이었네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아부를 받고 있었던 거는 우리 국민들께 굉장히 강렬한 인상이 남는 장면일 것이다. 앞으로 그런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지 마세요 해도 이제는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또 기정사실화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이제 뭐
오늘 내일 얘기도 나오고 한동훈 위원장 뭐 출마에 같이 맞추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언제쯤에 할 것 같습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뭐 언제 하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답정너 경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답정도 지금 비슷하게 가긴 하는데. 예, 민주당 내 일단 대항마가 없고 그 네. 누가 지금 나와도 어차피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도 없고 물론 그 최근에 지금 뭐 푸틴 대통령이 북한 다녀갔잖아요. 네, 예, 예. 그 푸틴이 올해 3월에 대선이 있었어요. 아. 근데 러시아 대선조차도 경쟁 후보는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잘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경쟁 예. 후보가 있었고 푸틴의 득표율이 한 80%대였어요. 네네. 그래서 물론 독재국가지만 네. 그런 걸 이제 그 선거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서 있었는데 네. 민주당도 뭐 아마 구색 맞추기식의 경쟁 후보는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나 유의미한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언제 사퇴하는지가 중요하진 않고 그다음에 당 대표가 사퇴를 하면은 민주당도 아마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겠죠. 네, 한 예, 달 예. 정도 이제 전당대회 때까지 2달이군요. 2달 정도 할 것 같은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공인을 했잖아요. 주인을 잘 모시는 사람. 네. 물론 이제 그 주인을 민주당에서는 당원이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그 주인 잘 모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네. 생각해 보면은 뭐 언제 사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네. 이번에 또 그런데 강성 친명들의 최고위원 출마가 또 예상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 벌써 이름도 얘기 많이 나오는데 추억의 이름도 좀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심지어는 뭐 정봉주 이런 분들도 최고위원 도전 얘기가 나와요. 그 이름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 예, 심지어 그 이름도 나오는데 아직도 정계 은퇴를 안 했나 봅니다. 그런가 봐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은 그 총선 때 다들 기억나시겠지만 네. 그 북한군의 목함 지뢰로 다리를 잃은 우리 그 하재원 상사 김정원 중사에 네. 네. 대해서 정말 그런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지뢰가 경품 당첨이라는 등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네. 망언을 해서 맞습니다. 후보도 사퇴를 했던 분이 그러면 네. 아직도 당적을 갖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가? 저는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할 수 없고 본인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그건 나와도 민주당 차원에서 자격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 정도로. 예. 근데 또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의외로 이재명 대표직 연임 뭐, 대표직 연임 뭐 최선일까 의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목소리를 또 내기도 해요. 그럼 이런 건 또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될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예. 민주당에 유의미하게 비명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잖아요. 네. 네. 민주당의 비명은 낙천한 비명밖에 없다. 네. 라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정도고 이제 살아남아 있는 분들이 그나마 뭐 고민정, 황희 뭐 이런 의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그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논란 때 네. 세 분이 같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고민정 의원, 황희 의원, 그다음에 도종환 전 장관. 네. 도종환 전 장관은 지금은 현직 의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고민정, 황희 두 분은 현역 의원인데 네. 고민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 그 타지마할 논란 때는 아마 부대변인이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황희 의원은 도종환 의원 뒤에 나중에 문체부 장관 했었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번지수가 있어서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민주당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잖아요. 네. 그 기자회견에도 고민정 의원, 황희 의원만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그걸 같이 실드치는 사람이 있다면 윤건영 의원 정도. 윤건영 네. 의원. 이제 예.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같이 실드를 안 쳐요. 네. 그게 지금 민주당 내의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고민정 의원이 뭐 이재명 대표 연임이 최선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네. 실제로 본인이 뭐 최고위원회 재출마한다거나 하더라도 과연 지도부에 진입할 수 있느냐 굉장히 의문스럽죠. 네. 그때 저희가 이제 변호사님하고도 한번 얘기 나눴었는데 그 김정숙 여사에 관해서 뭐 수사 같은 거 이재명 친명 쪽에서는 뭐 하려면 하라 이런 식일 거다. 뭐 오히려 좋아 이렇게 갈 수도 네. 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네.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나온다고 한들 고민정 의원의 경우에도 뭐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거겠죠. 물론 이제 그 변수 하나는 있는데 예. 여성 몫의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러면은 혹시라도 지도부 진입 가능성이 있는가 이건 좀 봐야 되는데 네. 그 친명계가 똘똘 뭉치면은 충분히 그 꺾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미 지난번 전당대회 때 2022년 8월이죠. 그때 네. 전당대회 때 득표율이 77%였어요. 예, 예. 지금은 그것보다 당 지배력이 당연히 더 올라갔다고 봐야 되고 네. 그러면 아무리 여성 최고위원 몫을 노린다고 해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민주당이 이번에 하는 전당대회는 역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그 출마자들끼리 누가 더 주인을 잘 모시는 사람이냐 이걸 경쟁하는 것뿐입니다. 네. 거기에 국민들께서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더 역동성 있고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일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말씀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제 네네. 어제 보니까 이제 원희룡 전 장관도 이제 출마 의사를 피력을 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나경원 의원. 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전당대회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네. 한동훈 위원장 23일에 출마한다고 올해. 하고, 네네. 그다음에 21일 오늘 윤상현 이제 의원. 윤상현 의원 네. 하시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최소 4파전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후보군이 많으니까 민주당보다 흥행은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민주당보다 아무래도 흥행은 많이 될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후보들의 면면이 괜찮잖아요. 네. 나경원 의원 5선을 하셨고 네. 또 윤상현 의원도 5선이고 원희룡 전 장관은 뭐 직전에 장관하셨고 또 이번에 인천 개항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싸웠고 네.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네. 후보들 면면을 봐도 상당히 관심과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은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오늘 아침에 굉장히 재미있는 단독이 하나 떴어요. 예. 지금 아침 7시에 시사저널에서 네네. 그 원희룡 전 장관이 이틀 전에 네. 6월 19일에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뵈었다. 네. 예. 예, 그래서 뵙고 뭐 엘살바도르 그 특사 다녀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특사 그 다녀온 것에 대한 보고 성격으로 이제 대통령을 배웠는데 그러면은 이 출마에 혹시 윤심이 실린 거 아니냐 네. 지금 이런 관측들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오늘 하루 또 원 전 장관이 많은 질문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언론으로부터. 네, 오늘 하루 참 많은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어제 오후에 저도 좀 들었거든요. 이렇게 흘러다니더라고요, 소리들이. 그래갖고 어떤 내용일까 했는데 이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또 이렇게 알게 됐는데, 오늘 이제 원 전 장관 뭐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질문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네. 메시지를 내놓을지 그 부분도 좀 관심이 가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또 친윤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친윤의 표심이 또 어디로 갈지 이런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원희룡 전 장관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지지층이 기반이 또 많이 겹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이런 거는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될지 아니면은 서로의 그 지지율을 깎아먹는 그런 식으로 또 나오게 될지,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실까요? 기본적으로 예. 이제 전당대회 출마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도 전당대회가 관심을 많이 받아야 네. 어차피 당선되는 분은 한 분 아니겠습니까? 네. 네 분이 나오면 어차피 3명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그렇다고 해도 많이 관심을 받아야 그 나온 것에 대한 어떤 그 보상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들러리를 서러 나와봤자 어차피 관심도 못 받고 예. 그냥 시간과 비용과 노력만 들이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는 원전 장관이 출마를 하는 게 뭐 나머지 모든 후보들에게도 사실 원론적으로는 다 좋다고 봐야 돼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하고는 지지 기반이 현실적으로 겹칠 가능성이 그쵸, 있죠. 예. 저는 나경원 의원이 이제 친윤 후보냐라고 하면은 그건 좀 애매하다고 봐요. 음. 왜냐하면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냐? 아, 뭐 정확하게 딱 선을 그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의 성공을 바라고 그 철학을 공유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은 다 친윤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 그런데 네.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집단으로 본다면은 그 경계선을 긋기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방송에서는 친국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더 변화와 분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예. 네. 뭐 그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나경원 의원을 돕거나 뭐 지지를 한다고 해서 과연 나경원 의원이 친윤 후보냐? 네. 그건 저는 좀 의문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런 분들과 좀 정치를 함께 하시는 분들의 그 입장이 나뉠 수 있잖아요. 네. 나는 그래도 원 전 장관이 직전에 장관도 했고 대통령과 더 잘 통하는 것 같으니까 그쪽을 지지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나경원 의원이 현실적으로는 좀 입장이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저희는 뭐 저희 방송 출연하신 분들은 다 잘 됐으면 하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모든 분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럼 원희룡 장관도 나오시겠죠?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세범 씨가 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한번 나오라고 알겠습니다. 해보세요. 예. 네. 예, 저희는 그 전당대회 관련 내용은 또 앞으로도 좀 중요한 내용 같으니까 계속 또 챙겨보고, 또 변호사님 나중에 또 모시게 되면 이 내용도 앞으로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네. 조금 더 남았네. 한 33일 남았네. 그러니까 네.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당대회 내용은 이 정도 하고요. 그 오늘 구속영장 새벽에 속보 같은 걸 이렇게 제가 받은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제 새벽에 잠을 잘 못 자는데, 왜냐면은 이게 안 좋은 버릇인데 카톡 알림을 소리가 나게 해놔요. 이렇게 아. 중요한 방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12시 넘어서 속보가 떴죠. 12시 넘어 속보가 네. 빡 뜨길래 아유 또 뭐야 이렇게 또 보니까 이제
김만배 신앙님 구속영장 발부 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구속 예상하셨어요, 변호사님은? 아니 이런 경우는 당연히 구속이죠. 아, 예. 예, 굉장히 죄질이 불량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아니 어떻게 1억 얼마죠? 1억 6,500만 원이죠. 1억 6,500만 원. 한 권에 세 권에. 5,500만 원씩 네네. 해서 예. 세 권을 1억 6,500만 원 샀는데 그게 무슨 정당한 책값이라도.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번 네. 얘기했는데 예. 제가 제 책이 한 18,000원 정도 했는데 인쇄 하면 1,000 몇백 원 받아요. 1,000 몇백 원 받는데 이게 5,500만 원을 한 권당 받았다. 와, 이거는 정말 엄청난 책이다. 약간 그 국보급 책이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예. 국보급 말씀하셔서 예. 제가 그 1억 6,500만 원이라고 하는 소위 책값이 네.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 김소월의 진달래꽃 촉판본 1925년에 나왔습니다. 1925년. 네. 지금 99년 됐는데 예. 이게 작년 9월에 얼마에 낙찰됐냐? 네. 1억 6,5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아, 초판본이요. 그러면은 이 신앙님 씨가 쓴 그 소위 대한민국 혼맥지도 네. 이 책 세 권이 네. 김소월의 진달래꽃 초판본하고 동급의 가치가 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이게 그렇게 이- 보니까 굉장히 그 그러니까요. 부가가치가 높은 책이 되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은 네. 예. 1926년에 그 한영운 씨 만해 한영운의 님의 침묵 님의 님의 침묵이 네. 그 나왔는데 그 초판본이 예. 작년 2월에 1억 5,100만 원에 낙찰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김만배 씨하고 신앙님 씨는 1억 6,500만 원이 1억 5천만 원인데 부가세가 1,500이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가세 빼고 이 책 세 권이 님의 침묵 초판본하고 동급의 가치가 있다. 아.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는 구속영장이 나오죠. 아, 그 혐의가 다양해요. 보니까 배임, 증제, 수재,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이건 제가 잘 알죠.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그다음에 범죄 수익, 은닉 등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신앙님 씨의 경우에는 뭐 공갈 혐의까지 있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별도의 공갈 혐의가 하나 별도의 더 공갈 있죠. 혐의. 예.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배임, 증제, 수재라는 게 그 일반인들은 보시기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시기에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뇌생남 변호사님께서 아니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예. 결국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서 예. 내가 돈 받은 거예요. 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 지금 그 신앙님 씨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허위 인터뷰를 네. 해주고 네.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정당한 책값이에요. 네. 이거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답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배임 수재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러면 이제 돈을 준 김만배는 증제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김만배 씨는 그래도 이름값을 하는 것 같아요. 아. 16,500원 정도 받으면 적당한 책인 것 같은데 네. 1억 6,500만 원을 줬으니까 책값을 10,000배 준 거 10,000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기 쉽겠네요. 그러게요. 제가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한번 또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당시에 제가 기사가 기억이 나요. 그 대선 사흘 전이었습니다. 3월 6일에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고 그 다음에 MBC가 더 열심히 보도를 했었는데 내 꼭지를 해가지고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 사건이 없어졌어. 그다음에 부산저축 부실 수사로 대장동 종잣돈 박영수와 윤은 어떤 인연 이재명은 난놈이야 욕 많이 했지 공익환수 비난한 김만배 윤 몸통 확인 vs 선거 공작 김만배 녹취록 난타전 이렇게 네 꼭지를 그냥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다음 날에 이제 PD 수첩에서 대선 D- 결정하셨습니까?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대장동 자금 어쩌고저쩌고 진실 규명으로 쟁점이 확대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제 그렇죠. 0.7% 차이로 이제 대선이 바뀌었는데 이게 아마 대선 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4만 표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 예. 실제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뻔했고 그 정도로 박빙의 대선이었기 때문에 선거 3일 전에 이런 허위 인터뷰를 터뜨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재판을 해야 되겠지만 네. 재판해봐야 알겠지만은 양형도 상당히 중하게 나올 것이다. 그런 부분이 더 양형에 많이 이렇게 반영이 될 그렇다고 수 봐야 있겠네요. 되겠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는 기소를 못했잖아요. 네. 공소시효가 지났거든요. 네. 그래서 6개월 선거법에서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2022년 9월 9일까지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때 못했어요. 네. 수사가 덜 끝나서 네. 9월 1일인가 압수수색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못했는데 그러나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나쁜 비방의 목적을 아주 악질적인 비방의 목적을 갖고 이런 명예훼손을 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 당연히 양형에 이것은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 뉴스캐빈에서 나올 때마다 네. 약간 양형을 예측하는 사람처럼 돼서 어차피 맞추셨잖아요. 그래도 아니, 예. 좀 부담이 예. 있기는 한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김만배 신앙님의 허위 인터뷰 및 금품 수수 사건은 그래도 한 징역 3년 정도 징역 나올 수 3년. 있지 않겠는가. 왜 네. 그렇게 보냐면은 네. 그 우리 김대엽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 다 네, 많이들 기억하실 알죠. 거예요. 네. 2002년에 네. 병역 브로커. 그쵸 예. 병풍 네. 조작 사건. 네. 그러니까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이 그 당시에 네. 대선 후보였죠. 네, 예, 아들이 그 병역을 면제받는 과정에서 그걸 뭐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있었고 네. 그 후에 이제 병무청의 뭐 병적 기록표 등등이 파기가 됐다. 이런 허위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 그게 허위인 것이 밝혀져서 구속됐잖아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네. 지금은 이제 녹음 파일로 돌아다니지만 그 시절에는 녹음 테이프를 쓰잖아요. 맞아요. 그 녹음 테이프가 조작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선 끝나고 밝혀져서 이게 처벌이 됐는데 이회창 총재는 이미 낙선을 한 다음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선이라고 됐잖아요. 네. 이회창 총재는 그 1.5%라는 박빙으로 낙선을 네. 했고 네. 낙선한 다음에 처벌을 받았는데 그때 김대엽 씨가 징역 1년 10개월 네. 나왔어요. 근데 중간에 사면 나왔던가 그러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예, 가석방. 가석방. 마지막에 예. 가석방 네. 돼서 끝에 조금 형을 덜 살고 예, 예. 나왔는데 네. 그 김대엽 씨가 이런 허위 조작을 하던 시절에는 녹음 테이프였기 때문에 네. 그나마 이게 무슨 뭐 원본이 널리 퍼져서 수백만 명이 보고 이러지는 않고 레거시 미디어가 그러니까 방송국이나 신문이 보도를 해줘야지 이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때도 네. 되게 대대적으로 보도는 됐어요. 맞아요. 보도는 됐는데 무슨 뭐 그 전문을 시청자들이 다 듣거나 이런 건 이제 좀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 김만배 그 신앙님의 허위 인터뷰는 지금 이제 유튜브가 발달한 세상이기 때문에 네. 당시에 그 음성을 사람들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치명적이죠. 예. 파급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 그래? 그럴듯해요. 네네. 그 선거 3일 전인데 이게 검증할 시간은 없고 네. 그래서 그 20년 전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중하게 처벌해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그 오고 간 금품의 크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1억 6,500만 원이면 네.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해침묵 초판본, 진달래꽃 초판본 예. 하고 네. 지금 동급의 금액을 지급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해야 앞으로 이런 정치 공작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그 김만배 신앙님에 의한 허위 인터뷰 정치 공작 사건이다. 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맞고 우리 법원이 정말 엄벌에 처해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변호사님이니까 그래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김만배 씨가 드디어 이제 세 번째 구속인가 그렇다는 네. 것 같아요. 이게 세 번째 구속이라는 게 네. 물론 저는 이걸 제가 왜 아는지 모르겠지만 구속되면은 이게 기분이 참 곤란해요. 네. 기분이 곤란한데 이게 나왔다가 다시 세 번 들어가는 기분은 이거는 조폭들도 굉장히 싫어하는 네.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상황인데 변호사님도 이렇게 그 구치소 접견 같은 거 가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렇죠. 이렇게 또 구속된 사람들 멘탈은 어떻습니까? 보통 저는 제 의뢰인 중에 이렇게 세 번씩 자주 구속된 사람을 저는 대리해 변호해보지 않아서 아, 근데 어. 구속된 그 피의자를 만나러 가면 네. 정말 이렇게 그 구속된 첫날에는 만감이 교차한다고 해요. 진짜. 그 예. 안에서 진짜 예. 오만 생각이 다 들고 대부분 첫날 잠을 못 잔다고 예. 합니다. 네. 그 뭐 제가 아는 사람도 아마 네. 첫날에 잠을 못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게 접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그러면은 예, 네. 다음 질문으로 네. 한번 이화영 부지사 관련해서 네, 네. 한번 또 예, 여쭤보죠. 네, 이화영 부지사가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재판이 이제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네, 이 전 부지사가 이제 경기도 부지사 등 그 지위를 내세워서 도내 4개 업체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 총 5억 3,7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데요. 이 액수가 굉장히 상당한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액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물론 크죠. 예. 이게 여러 건을 나눠서 받았기 때문에 네. 네. 그게 전부 유죄가 나올지는 단정하기 어려워요. 네.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에서도 네.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네. 뭐냐면은 킨텍스 대표 시절에 돈 예. 받은 거 네. 그걸 이제 뇌물로 기소를 했는데 네. 재판부는 그거는 킨텍스 대표로서의 직무 관련성은 네.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소한 금액이 2억 5,900인가 그런데 뇌물은 네. 그중에 1억 5,100만 원은 뇌물로 인정이 안 됐어요.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5억 이상이 뇌물로 기소가 됐다고는 하지만은 네. 전액이 뇌물로 인정될지는 좀 봐야 되는데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화영 씨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보면 굉장히 그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냥
이 받아서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쌍방울 거 법인카드 받아서 네. 네. 그냥 수천 번을 써요. 네. 자기 집 근처에서도 뭐 쓰고 과감하게. 배달 음식 시켜 네. 먹는 것도 쓰고 그냥 내 돈인 것처럼 쓰거든요. 그리고 차도 막 계속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타고 다니잖아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 렉서스를 지급해줬다가 아. 쌍방울에서 네. 근데 너 그 이 반일 감정 다시는 일본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거 하고 있는데 네. 일본 차 타고 다니면 안 되니까 네. 카니발로 바꿔줄게 네. 했더니 이 카니발이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새 차로 바꿔달라고 예. 해서 뭐 다른 임원의 차를 지급하고 뭐 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카니발 괜찮은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카니발이 뭐가 네. 어때서 아무튼 네. 그래서 그 이런 판결문 내용으로 봤을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굉장히 아무런 죄책감이나 문제의식 없이 네. 그 부정한 돈을 받아서 써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그러면은 이 중에서도 적지 않은 부분이 상당한 혐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네.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합계가 5억이 넘으면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네. 얼마부터 특가죠 이게? 이게 저기 3천만 원 이상이면 특가로 예. 가는데요. 네. 그러면 5억이면 그냥 예. 양형 기준상 제가 지난 2주 전에 우리 코너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예. 이게 1억 원이 넘어가면 예. 양형 기준표상 기본 영역이 7년에서 9년이에요. 아, 아. 예. 근데 굉장히 기네요. 이건 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일단 이번에 1심 선고받은 뇌물 사건이 앞서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기소된 사건을 1심이나 2심 판결을 받을 때쯤에는 앞서간 사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한꺼번에 기소가 됐으면 원래 형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형법에는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형법 39조에서 이런 경합범의 경우에 뭐 감경하거나 할 수 있는 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기소가 됐으면 예를 들어서 한 10년에서 12년 살 사람이 앞에서 다른 걸로 한 7, 8년 이미 처벌을 받았으면 그런 걸 감안해서 형을 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제가 앞서서 이화영 씨 1심 사건에서 일부 무죄 나온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 사건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는 1억 700인가 1억 800인가 그래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지금 5억 넘는 금액으로 기소가 됐는데 네. 이게 뭐 한 예를 든 겁니다. 가정이에요. 네. 한 3억 이상 뭐 예를 들면 인정이 된다. 그랬을 때 앞에서 선고된 것보다 뇌물 액수가 또 압도적으로 크잖아요. 예. 네. 그런 경우에 재판부가 감경을 해도 어디까지 감경해 줄 거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화영 씨 입장에서는 밤에 잠이 안 올 것이다. 장기전 레이스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래서 요거 네.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 이화영 씨가 지금 그 수감되어 있는 지금 안양교도소로 옮겼다고 하잖아요. 네. 그 옮긴 거 갖고 자꾸 시비를 걸고 네. 그다음에 또 거기에 왜 그 거실 안에 CCTV가 있냐를 네. 가지고 지금 문제를 네. 삼잖아요. 네. 그거는 다 적법한 근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일단은 우리나라가 구치소가 많이 모자라요. 네. 맞아요. 항상 구치소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법에도 보면은 원래는 구치소의 미결 수용자를 수용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지 않은 분들을 우리가 미결 네. 수용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치소가 부족하면은 교도소로 수용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거는 저기 형 집행법에 조항이 있어요, 아예. 맞아요. 그리고 네. 저도 이제 그 변호를 해보면은 미결인데 교도소로 가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네.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CCTV는 어떨 때 달 수 있냐면 이것도 형 집행법에 규정이 있는데 그 수용자가 자살 등을 할 수 있을 우려가 있으면은 그 구치소 방 안에 CCTV 달아서 개호, 그러니까 네. 감시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종류의 사건이자 사고가 네. 그 수용자가 자살을 하거나 네. 자해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으면은 네. 그 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실무상 이런 걸 어떤 경우에 하냐 그 이제 사회적 유명인이 굉장히 중한 형을 선고받아서 그 비관하거나 이런 때에는 그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재량껏 판단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과거에 그 수용자 어떤 사람이 이거 위헌 아니냐. 왜 아무리 내가 지금 저 재판을 받고 또 죄를 지어서 수용이 되어 있지만 내가 기거하는 방에 CCTV를 달아서 24시간 보는 거는 나의 기본권을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거다. 네. 예. 헌법 소원을 냈는데 네. 2011년에 이게 합헌이 나왔는데 단 한 명의 헌법재판관도 반대 의견이 아. 없었어요. 아. 예, 그래서 그거는 입법 목적도 정당하고 네. 그 또 이제 뭐 하반신 이런 부분은 안 보이게 CCTV를 네. 달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최소 침해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그렇게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는 저랑 친한 사람이 예, 접니다. 예, 제가 또 이제 부연 설명 좀 해드릴게요. 제3자가 아니고. 내용을 아유, 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일단 뭐 네. 변호사님 하신 말씀이 너무 정답 저는 몸으로 느낀 거니까 네. 다 아는데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1심이나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 다른 교도소로 이송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하셨다시피 구치소 서울구치소상에 이렇게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또 그 재판받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종종 옮기고 그 다음에 그 CCTV 있는 독방을 쓴다 이러면서 이제 불만을 토로를 했는데 사실 CCTV 있는 독방 쓸래 아니면 홍거실 쓸래 이러면은 그렇죠. 저 독방 쓰겠습니다. 독방 CCTV 좋아합니다. 다들 그럴 거예요. 왜냐? 저도 처음에 CCTV 있는 독방을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나는 그런 네. 생각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때 코로나 때문에 2주 동안 모두가 독방이었거든요. 근데 아. 그때 저를 CCTV 독방을 주더니 이후에 이제 홍거실로 저를 옮겼어요. 그래서 그때 저 독방 달라 그랬더니 정권 눈치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래갖고 네. 이제 홍거실에 썼는데 이 CCTV가 그 있습니다. 그 광구실이라 그래가지고 CCTV가 한 20대 30대 정도가 이렇게 모니터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 CCTV 있는 방을 거기서 체크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지 네. 이상한 돌발 행동을 하는지. 네.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CCTV 있는 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특별한 무슨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그런 네. 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인권하고는 특별히 글쎄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이 제가 갑자기 저의 그 임상 경험이 떠올라가지고 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설명. 네. 그리고 이번에도 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된 게 좀 재밌습니다. 그 수원지법이요. 예. 그 부패 전담부가 2개밖에 없어서 그래요. 아. 형사 11부하고 형사 14부가 있으니까 네. 지금 이화영 씨도 이번에 또 뇌물로 기소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은 사건 배당을 할 때 전자적으로 배당을 하면 네. 예. 동전 던지기예요. 네. 재판부 네. 2개 있으니까 네. 50대 50인 거죠. 네. 그리고 그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근데 어차피 신진우 부장판사님이 이번에 판결하고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 재판부의 사건이 된다. 그 뭐냐 판사들이 담당하는 재판부를 정할 때 네. 보통 한 재판부를 2년 담당합니다. 네. 네, 예, 신진우 부장판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수원 형사 11부를 2년을 있었는데 네. 올해가 3년 차예요 지금. 예. 원래 바뀌었어야 되는데 네. 그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서 뭐 재판부 기피를 하고 네. 온갖 지연 전술을 다 썼잖아요. 네. 예. 그럼 그런 경우에 원칙 2년이라고 해서 이제 2년 됐다고 재판장을 바꿔버리면 네. 그거야말로 사법부가 그 부당한 지연 전술에 놀아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소 예외적으로 네. 3년째도 계속 이 재판부를 맡은 거였는데 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내년 2월 인사이동 때는 예. 그래도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건을 재판한 적이 있다고 해서 기피 신청을 한다. 예. 그러면 그거야말로 정말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거예요. 예. 예. 그 뭐 저 형사소송법 주석서 이런 거 다 찾아보면은 공범에 대해서 재판한 적이 있다고 해서 기피 사유가 되냐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뭐 나에 대해서 다른 사건에서 재판을 한 적이 있다고 해서 기피 사유가 되면 안 되고 네. 그런 거 다 나와 있어요. 네. 이거는 기피 신청한다고 해서 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역시나 지연 전술에 불과하다. 예. 혹시라도 한다면 예,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네요. 네. 이화영 씨가 이제 중형을 선고를 받았잖아요. 뭐 대북 송금 사건 등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이제 입장을 바꾼다면 나 처음에 진술한 게 맞다 이런 식으로 다시 입장을 바꾼다면 2심에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리해질 수가 있을까요? 어떤 2심에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죠. 예. 왜냐하면은 우리 대법원 판례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1심이 선고한 그 양형은 네. 항소심 재판부가 가급적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예, 예. 이게 심지어 대법원 판례로 있어요. 네. 그러면서 양형 사정이 안 바뀌었는데 네. 그냥 2심 재판부가 그냥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렇게 형을 깎아주거나 올리는 것은 네.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해요. 네, 예,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양형만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뒤집어 보면은 양형 조건이 바뀌면은 항소심 재판부가 재량껏 양형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못했다가 2심에서 합의하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네. 대부분의 재판부들이 감형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양형 사정이 바뀐 거잖아요. 예.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냐?
1심 재판부가 그랬잖아요.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네. 예. 그걸 제가 그날 법정에 가서 직접 들었거든요. 그쵸. 직접 가시잖아요. 네, 예. 직접 80분 동안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아.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항소심에 와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의 범행을 다 인정하고 네. 사실은 내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로서 이렇게 지급하는 거를 네. 다 내가 한 거 맞고 그 과정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도 했고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는다면 네. 그런 것들은 항소심 재판부에는 아주 중요한 양형 사정의 변동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정치자금법 부분은 분리선고를 해야 되니까 1년 6개월이 따로 나왔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뇌물, 외국환 거래법 위반,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가 합해서 8년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네. 그 부분의 양형은 달라질 소지가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저희 변호사님 아까 하셨던 말씀 그 80분 동안 재판 들으셨다 그랬는데 네. 제가 갑자기 궁금증이 들어갖고 이거 좀 여쭤볼게요. 재판 이제 들으시는 동안 이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분들은 이제 재판 안 받으셔 보셨을 테니까 받으면 안 됩니다. 예, 안 받으셔 보셨을 테니까 포인트를 모르는데 중간 중간 이거 인정됐네. 이거 인정됐네. 이거 몇 년 나오겠네. 이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 들으면서 좀 어떤 생각 들으셨어요? 뭐 몇 분 지났을 때부터 이거 장난 아니겠다 이런 생각 드셨는지. 아니 제가 그날 들으면서요 예. 가장 이제 했던 것이 예, 그 조선노동당에 간 200만 달러는 네, 예, 외국환 거래법 위반 중에서 이제 우리 대북 제재 네. 대상에게 한국은행 총재 허가받지 않고 보낸 거를 네, 유죄로 인정했는데 그때 이제 조선 아태위에 간 거는 조선노동당에 간 것과 다르게 취급했거든요 재판부가. 네, 예, 그리고 예. 북한의 그 공작원 릴호남,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예. 영화 공작의 모델이 된 그 예. 유명한 릴호남 아니겠습니까? 릴호남이 받아간 100만 달러도 그 조선노동당에게 간 걸로는 인정 안 했어요. 네,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엄정하게 판단해줬다. 이런 엄정하게. 느낌 받았어요. 왜냐면은 예, 우리가 일반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로는 조선 아태위하고 조선 노동당하고 솔직히 뭐가 다릅니까? 그냥 예. 본사와 지사 정도 관계 네, 있는 네.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나중에 판결문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국정원의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공식적인 의견은 뭐냐면은 예, 북한의 조선 아태위는 조선 노동당의 위장 단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가 형식적으로는 그 조선 노동당의 외곽 민간 단체로서의 성격을 표방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대한민국하고 이제 경협을 할 때 조선 아태위가 참고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민간 단체를 표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법원은 이게 조선 노동당에 간 것과 동급으로 취급하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엄정하게 판단해 줬는데 저는 그 부분도 항소심에서 한번 좀 다시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게 조선 아태위에 간 거가 500만 달러가 가서 조선 노동당에 언제 어떻게 얼마가 흘러 들어간지 우리가 명확하게 규명할 길은 없어요. 네. 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본사와 지사 정도의 관계가 있는 것에 불과한데 예. 일종의 브랜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 조선 아태위에 이렇게 송금을 했는데 이걸 그러면 조선 노동당에 보낸 것과는 달리 평가를 해야 되냐? 그러면 대북 제재를 우회하려면은 네, 그 노동당의 각종 외곽 단체나 혹은 개인에게 주면 되는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항소심 재판부가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송 변호사님 모시고 강의를 잘 들은 것 같아요. 정말 네. 재미있는 강의를 들은 아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정말. 너무 오늘 말이 많아서 다방면에 죄송합니다. 걸쳐서. 제가 네. 오늘 저는 송영훈 변호사님 뵐 때마다 정말 감탄을 맞이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맞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앞으로도 종종 모시고 저희 뉴스캐빈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송영훈 변호사님 모시고 앞으로도 많은 그 좋은 내용 강의. 진리를 좀 탐구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그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이 진짜 좋아한다니까요. 아까 일부가 반복되는 느낌인데요. 저는 뭐 그렇습니다. 예. 네. 여튼 저희 오늘 방송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주말 편히 쉬시고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준비 많이 해가지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얘기해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래 좀 눌러주십시오. 예, 저희 열심히 준비했고 월요일 오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